안녕하십니까, 손갑철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항공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공개된 여러 가지 그 정보들만 가지고 추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3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반쯤에 이륙한 동방항공의 보잉 737-800 기종이 쿤밍시에서 광저우시로 비행하던 중에 광시성이라는 곳에서 추락을 했어요. 중국은 사실 굉장히 항공에 관해서 안전한 나라예요. 최근 10년간 전혀 항공사고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인명 피해가 있는 항공사고가 전혀 없었던 상당히 안전한 나라였고,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 보잉 737-800 기종인데요. 가장 많이 팔린 여객기입니다. 몇 대 정도 팔린 건가요? 737 전체로는 아마 세계에서 10,000대가 넘게 팔려 있고요. 4,000대 정도의 주문이 있는, 안전하지 않은 비행기라면 그렇게 주문이 들어올 리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737 기종은 굉장히 많이 운행하고 있고, 저가항공사의 국내선을 타신다면 70~80% 확률로 737-800 기종을 타실 겁니다. 대한항공도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에어는 거의 대부분이 다 737-800 기종입니다. 그렇게 비행기 자체가 이 비행기는 불안한 비행기야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지금까지의 사고 기록이나 확률도 굉장히 낮은 기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특이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큰 항공기 사고가 있었나요? 737 맥스 기종이 그 이디오피아 항공하고 라이언에어하고 두 개가 한두 달 사이로 추락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 기종이 같은 737이라도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근래에 있었던 가장 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현재 그 737-800 기종만 4,500대가 있다고 그래요. 승객 수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를 태울 수 있는 기종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하늘에는 2,000대 이상의 737이 떠 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엄청난 비행기예요.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비행 데이터들을 보니까 기체 결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조종하기도 어려워요. 조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마 에어버스 기종이었으면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화가 보잉하고 개념이 좀 달라서 조종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비행기가 그렇게 안 하는 기종이에요. 이제 보잉은 굳이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거든요.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되기는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무도 그걸 시험해보지 못했죠. 할 이유도 없고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시뮬레이션으로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체 결함이라고 그러면 엔진이 두 개가 다 꺼져도 활공을 잘 합니다. 나름대로 잘 합니다. 조종사가 판단해서 어딘가 넓은 들판이라든가 뭐 도로, 모래밭, 강 이런 데로 착륙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일은 비행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못 떨어집니다, 실제로. 날개 하나가 없다 그러면 빙빙빙 돌면서 떨어질 거예요. 이 꼬리 날개 중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떨어졌다. 그러면 또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이 큰 날개가 떨어져 나간다는 걸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어요. 비행 시간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 정도 걸리는 그런 경로입니다. 추락한 곳은 광시성, 산에 그대로 그냥 다이빙을 했어요. 이제 요새 플라이트 데이터 24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은요, 비행기는 항상 자신의 위치, 고도, 방향 이런 정보를 데이터로 쫙 내줍니다. 그게 비행기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 남의 위치를 받는 기능,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ADS-B라는 거, B의 아웃 기능이 작은 비행기든 큰 비행기든 2020년부터 의무화됐어요. 그런 장치가 없었던 비행기에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약 200~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걸 의무화를 시켰어요. 현재 위치, 속도, 뭐 방향, 하강하느냐 상승하느냐 그런 것까지도 그 데이터들을 받아서 그래픽으로 표현된 게 지금 보시는 그 화면입니다. 먼저 어떤 비행이었냐를 살펴보면 쿤밍시에서 출발해서 광저우시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거의 다 갔죠. 한 80%는 간 것 같아요. 완전히 정상적으로 항로를 따라 잘 가다가 비행기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더 가야 되는 그런 경로였어요. 관제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방향을 일부러 바꿨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해서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여기는 직선처럼 보이지만 여기 약간씩 흔들흔들합니다, 방향이. 이번 비행을 보니까 29,100피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전부 피트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비행기 높이를. 중국은 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터, 100미터로 끊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면 1000피트 단위로 이제 고도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 이번 경우에 29,100피트, 8,900m 에베레스트 고도하고 거의 같죠. 아무튼 그런 고도로 국내선 운행을 하다가 사고 나기 약 2분 30초 전쯤부터 또도 그렇고 특히 고도가 떨어집니다. 여기 있는 노란색이
속도예요, 속도. 455 킬로미터로 따지면 800km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고도는 29,100피트를 아주 잘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시간쯤부터 이제 뭔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노란색 선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속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6시 20분이죠? 2분 30초 동안에 약 25,000피트가 떨어졌다는 것은 분당 10,000피트가 넘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도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약간 올라갔다는 얘기는 고개를 드는 거죠. 좀 떨어지다 약간 그 하강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비행기의 자세가 이때 바뀌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상승을 할 때보다 하강을 할 때 좀 더 완만하게 하강을 합니다. 분당 몇 피트를 내려가느냐, FPM이라고 그래서 분당 1,500피트 내지 2,000피트를 하강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 데이터들을 보니까 그 하강 속도가 많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비행기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집니다. 다이빙을 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져요. 근데 이번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비행기 상태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도 그게 안 돼요. 기체에 결함이 생겼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 블랙박스라는 게 뭐 하는 것이냐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칵핏 보이스 레코더라고 해서 조종사 간의 대화, 관제탑과 교신하는 거, 또는 뭐 승무원과의 대화, 모든 이 소리가, 심지어 여기서 들리는 엔진 소리까지도 다, 모든 소리가 다 녹화되는 CBR이 있어요. 칵핏 보이스 레코더. 또 하나는 플라이트 데이터 레코더. 현재의 고도, 속도, 방향 계속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의 색깔은 오렌지색입니다. 추락을 했을 때 그나마 눈에 잘 띄도록, 까만색이면 눈에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의 위치는 이쪽 어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락을 했을 때 그나마 가장 파손이 작은 부위가 꼬리 쪽이라고 합니다. 화재에도 웬만큼 견디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제대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을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건 찾아봐야 알 겁니다. 그 항공조사 자체의 책임은 그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있어요. 그 나라에 있다는 거죠. 권한도 있고 그 책임도 있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항공기 제조사, 그 보잉사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처음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상적인 경우는 이럴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하강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이렇게 하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한 10초, 20초 전에는 비행기의 속도가 약간 올라가요. 모든 날개들이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올라감과 동시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거는 하강하는 데이터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비행기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런 항로가 없어요.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씩 이렇게 꺾여서 가기도 하거든요. 자동 비행으로 조정을 했다 그러면 꺾인 이후에 계속 같은 그 헤딩, 방향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가요.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느 비행기의 일부분이라도 자동 비행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쪽으로 가는 거, 서쪽으로 가는 거가 이렇게 교대로 갈 수 있어요. 1000피트 단위로. 1000피트면 약 330m거든요. 33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분리를 해요. 다들 비슷한 고도를 가지고 가는 게 경제적이니까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내려오는 길. 이렇게. 일방통행 항로를 쓰면 통행량이 많게 관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 경우는 보면 중국의 그 내륙 쪽이기 때문에 그런 일방통행 항로를 쓰거나 이렇게 복선화되어 있는 항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너무 붐벼서 뭐 충돌하거나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관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서요. 그 항로에서 충돌하는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원래 제대로 돼 있는 비행을 했다면 어떤가? 지금 요 대충의 그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그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이 우조에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광저우시에 다 와서 착륙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이제 틀겠죠. 이렇게 여기쯤에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 정상적인 케이스하고는 다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이번 사고로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항공기 비행이 또 한번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상황도 되었고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